이 단 하나의 정보는 수사를 지역 수색에서 여러 주에 걸친 추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그 붉은 차는 그 차가 데려갔다고 추정되는 어린 소녀만큼이나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파일은 두꺼워졌지만 해답은 여전히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미아가 사라진 지 6개월 후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톰슨 가족을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놓을 자백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모리스는 밀필드 외곽에서 나이든 어머니와 함께 사는 28세의 발달장애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놀이터에서 아이를 부적절하게 만지다 붙잡혔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추궁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여자애를 해쳤어요. 데이비드가 어머니에게 흐느꼈습니다. 모두가 찾고 있는 애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전에 나쁘게 굴었던 거 사과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자질하게 둘 수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 마거릿 모리스는 경악했습니다. 아들의 자백은 단편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아가 사라지기 4일 전, 이전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던 일, 그 화요일 오후에 그녀를 따라갔던 일, 그리고 한순간의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일까지. 마거릿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몇 시간 만에 데이비드는 구금되었습니다. 그 자백은 몇 달 동안 밀필드를 괴롭혔던 사건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1년 후 미아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린다 톰슨은 안도감과 파괴적인 상실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시는 미아를 안아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누가 딸을 데려갔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는 마침내 치유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형사는 그 사건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자백에는 무언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의 불일치, 증거와 맞지 않는 세부 사항들, 그리고 결코 딱 들어맞지 않는 시간대. 공식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파일을 계속 열어두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 모리스는 감옥에 수감된 채 초기 자백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국선 변호인은 자백이 강요된 것이었고 데이비드의 장애가 그를 암시에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적절한 법적 대리 없이 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거듭했습니다. 린다 톰슨은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지만 그렇게 거대한 부재를 중심으로 어떻게 삶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녀와 제이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슬퍼하는 방식이 달랐고 서로를 쳐다보는 모든 시선에 그들이 잃어버린 딸의 유령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필드 마을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메이플 애비뉴는 결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핸더슨 부인은 앞마당에서 정원 가꾸기를 그만두었고 가르시아 가족은 이사했으며 스쿨버스 노선은 미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 더 이상 정차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진했지만 여전히 미완의 사건에 시달리는 콜린스는 계속해서 그 붉은 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소년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매우 확신했습니다. 왜 그 차를 찾지 못했을까요? 미아 톰슨이 메이플 애비뉴에서 사라진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장이 된 콜린스는 은퇴를 3주 앞둔 2016년 10월의 쌀쌀한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콜린스 서장님, 우드랜드 주립공원의 패터슨 레인저입니다. 여기 상황...
직접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콜린스는 주립공원으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운전하며 온갖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패터슨 레인저가 창백하고 침울한 얼굴로 등산로 입구에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버섯 채집꾼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패터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복 때문에 아침 내내 서장님 부서에 전화했습니다. 분홍색 배낭이 일부 묻혀 있었고, 서장님, 유해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미아가 사라진 곳에서 15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2001년에 여러 번 수색되었던 빽빽한 숲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놓쳤을까요? 콜린스는 얕은 무덤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훈련된 눈으로 영원히 기억에 새겨질 세부 사항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빛바랬지만 알아볼 수 있는 미아의 분홍색 배낭, 그녀가 마지막 날 입었던 드레스의 조각들, 그리고 마침내 가슴 아프게도 금발머리를 한 작은 플라스틱 인형, 사라. 미아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부검의는 콜린스가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15년 만에 미아 톰슨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낳았습니다. 그 장소는 데이비드 모리슨이 그녀를 유기했다고 주장한 곳과 전혀 달랐습니다. 유해의 상태는 그녀가 실종 직후 이곳에 묻혔고 나중에 옮겨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비 법의학적 증거가 이곳이 미아가 사망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콜린스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힘든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제 재혼하여 2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린다 톰슨은 그 소식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의 모름은 고문이었지만 어쩐지 암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린다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집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이 단 하나의 정보는 수사를 지역 수색에서 여러 주에 걸친 추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그 붉은 차는 그 차가 데려갔다고 추정되는 어린 소녀만큼이나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파일은 두꺼워졌지만 해답은 여전히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미아가 사라진 지 6개월 후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톰슨 가족을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놓을 자백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모리스는 밀필드 외곽에서 나이든 어머니와 함께 사는 28세의 발달 장애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놀이터에서 아이를 부적절하게 만지다 붙잡혔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추궁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여자애를 해쳤어요. 데이비드가 어머니에게 흐느꼈습니다. 모두가 찾고 있는 애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전에 나쁘게 굴었던 거 사과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자질하게 둘 수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 마거릿 모리스는 경악했습니다. 아들의 자백은 단편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아가 사라지기 4일 전, 이전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던 일, 그 화요일 오후에 그녀를 따라갔던 일, 그리고 한순간의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일까지. 마거릿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몇 시간 만에 데이비드는 구금되었습니다. 그 자백은 몇 달 동안 밀필드를 괴롭혔던 사건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1년 후 미아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린다 톰슨은 안도감과 파괴적인 상실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시는 미아를 안아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누가 딸을 데려가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는 마침내 치유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형사는 그 사건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자백에는 무언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의 불일치, 증거와 맞지 않는 세부 사항들, 그리고 결코 딱 들어맞지 않는 시간대. 공식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파일을 계속 열어두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 모리스는 감옥에 수감된 채 초기 자백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국선 변호인은 자백이 강요된 것이었고 데이비드의 장애가 그를 암시에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적절한 법적 대리 없이 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거듭했습니다. 린다 톰슨은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지만 그렇게 거대한 부재를 중심으로 어떻게 삶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녀와 제이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슬퍼하는 방식이 달랐고 서로를 쳐다보는 모든 시선에 그들이 잃어버린 딸의 유령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필드 마을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메이플 애비뉴는 결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핸더슨 부인은 앞마당에서 정원 가꾸기를 그만두었고 가르시아 가족은 이사했으며 스쿨버스 노선은 미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 더 이상 정차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진했지만 여전히 미완의 사건에 시달리는 콜린스는 계속해서 그 붉은 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소년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매우 확신했습니다. 왜 그 차를 찾지 못했을까요? 미아 톰슨이 메이플 애비뉴에서 사라진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장이 된 콜린스는 은퇴를 3주 앞둔 2016년 10월의 쌀쌀한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콜린스 서장님, 우드랜드 주립공원의 패터슨 레인저입니다. 여기 상황... 직접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콜린스는 주립공원으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운전하며 온갖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패터슨 레인저가 창백하고 침울한 얼굴로 등산로 입구에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버섯 채집꾼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패터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복 때문에 아침 내내 서장님 부서에 전화했습니다. 분홍색 배낭이 일부 묻혀 있었고 서장님, 유해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미아가 사라진 곳에서 15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2001년에 여러 번 수색되었던 빽빽한 숲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놓쳤을까요? 콜린스는 얕은 무덤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훈련된 눈으로 영원히 기억에 새겨질 세부 사항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빛바랬지만 알아볼 수 있는 미아의 분홍색 배낭, 그녀가 마지막 날 입었던 드레스의 조각들, 그리고 마침내 가슴 아프게도 금발 머리를 한 작은 플라스틱 인형, 사라. 미아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부검의는 콜린스가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15년 만에 미아 톰슨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낳았습니다. 그 장소는 데이비드 모리슨이 그녀를 유기했다고 주장한 곳과 전혀 달랐습니다. 유해의 상태는 그녀가 실종 직후 이곳에 묻혔고 나중에 옮겨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비 법의학적 증거가 이곳이 미아가 사망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콜린스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힘든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제 재혼하여 2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린다 톰슨은 그 소식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의 모름은 고문이었지만 어쩐지 암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린다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집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이 발견은 데이비드 모리슨의 유죄 판결이 재검토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사건이 재개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15년 된 증거와 희미해진 기억으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잘못된 사람을 믿었던 9살 소녀를 위한 정의를 마침내 실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재개된 수사는 2001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낡은 증거에 적용했습니다. 이제 DNA 분석은 15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을 풀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장지에서 발견된 DNA는 데이비드 모리슨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미아가 붉은 차에 타는 것을 보았다고 신고했던 10대 소년 중 한 명인 마커스 전과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어떤 해답이든 무덤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콜린스 서장은 새로운 시각으로 마커스의 옛 진술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미아가 사라졌을 때 16세였습니다.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옳고 그름을 알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의 붉은 차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자신의 연루를 숨기기 위해 수사관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교란 작전이었을까요? 수사팀은 마커스의 배경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의 가족이 조용히 덮어두었던 행동 문제의 이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30대가 된 그의 동생 타일러는 DNA 증거에 대해 알게 된 후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마커스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타일러는 인터뷰 중에 눈물을 흘리며 인정했습니다. 가끔 그가 어린아이들을 쳐다보는 방식이 저를 무섭게 했어요. 늘 의심은 했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미아가 사라지고 그가 붉은 차 이야기를 꾸며냈을 때 저는 그가 그냥 도우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 폭로조차도 퍼즐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DNA 증거는 마커스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필이 있었는데 손상되었지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아가 그 숲에 묻힐 때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마치 절반의 조각이 없는 15년 된 직소 퍼즐을 푸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해답은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졌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증인들은 죽어가고 기억은 희미해졌으며 증거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모리슨의 유죄 판결이 공식적으로 뒤집히자 수사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13년의 인생을 잃은 채 망가진 사람으로 교도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거릿은 그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여전히 아들이 살인자라고 믿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것에 불의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린다 톰슨은 끔찍한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는 왜 그랬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누가 딸을 데려가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많은 질문과 더 깊은 고통의 우물만 남긴 채 아무런 답도 없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DNA 프로필은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마커스 전이 메이플 애비뉴에서 미아를 데려가는 것을 도왔던 그 누군가는 15년 동안 숨어 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딘가에 미아 톰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반 동안의 수사, 거짓 자백, 그리고 부당한 수감 생활을 거치면서 그 비밀을 지켜온 사람.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세 주 떨어진 곳에서의 일상적인 교통 단속이었습니다. 제닛 로드리게스 경관은 오하이오에서 과속 운전자를 세우고 표준 절차에 따라 그의 면허를 조회했습니다. 남자는 단순한 교통 위반치고는 지나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래된 실종자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로드리게스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전자는 데이비드 모리슨의 형인 카일 모리슨이었습니다. 그는 2001년에 잠시 신문을 받았지만 심각한 용의자로 간주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제15년 후 발전된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놓쳤던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카일은 마커스 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아가 사라지기 1년 전 여름 캠프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카일은 당시 25세, 마커스는 15세였습니다. 캠프에는 어떤 문제에 대한 기록도 없었지만 카일은 아무런 설명 없이 시즌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콜린스 서장은 카일을 직접 신문하기 위해 오하이오로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한 남자를 발견했고 DNA 증거에 직면했을 때 그의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벽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이해 못하실 겁니다. 카일은 신문실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어요. 마커스는 그냥 애를 겁주려고 한 거라고 했어요. 낯선 사람의 위험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 번 그렇게 했었다고 했어요. 낯선 사람을 접근시켜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다고요. 드러난 이야기는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혼란스럽고 조종에 능했던 마커스 전은 카일에게 미아에게 안전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 가짜 납치극을 벌일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발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생 데이비드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던 카일은 마커스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애는 1시간만 사라져 있을 예정이었어요. 카일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우리가 애를 다시 데려와서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 모두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다고 칭찬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숲에 도착했을 때 마커스 안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미아가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하자 그는 화를 냈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거라고 했어요. 카일의 나머지 자백은 공포와 비겁함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커스는 분노와 공황의 순간에 미아를 살해했고 겁에 질리고 충격에 빠진 카일은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시신을 묻는 것을 도왔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그 일을 안고 살았어요. 카일이 속삭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체포되었을 때 거의 자수할 뻔했어요. 하지만 마커스는 데이비드가 감옥보다는 병원에 있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그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죠. 마커스가 죽었을 때 콜린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사라졌고 데이비드는 도움을 받고 있으니 그 비밀을 안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녀의 시신을 찾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모든 일이 다시 불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카일의 자백은 종결을 가져다 주었지만 15년간의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모리스는 자유로워졌지만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린다 톰슨은 마침내 답을 얻었지만 막연한 상태로 사는 대신 제대로 슬퍼할 수 있었던 15년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삶을 파괴했던 사건은 마침내 해결되었지만 그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거부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톰슨 가족이 정의를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을 때 카일 모리슨의 이야기는 정밀 조사 아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백 후 몇 주 만에 그의 변호인은 경찰의 강압을 주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카일은 진술을 철회하며 신문 중에 압박을 받았고 수사관들이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 방에 12시간 동안 가둬뒀어요. 카일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유죄로 만들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 더 가벼운 형량을 받을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어요. 저는 지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말했을 겁니다. 그토록 결정적으로 보였던 DNA 증거는 오염과 증거 보관 연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흐려졌습니다. 마커스 전과 카일의 연결은 사실이지만 미아의 죽음에 대한 연루를 반드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의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문제를 겪던 한 젊은이가 미제 사건을 종결하고 싶어 안달이 난 수사관들에 의해 거짓 자백으로 조종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린스 서장은 자신이 신중하게 구축한 사건이 조각조각 무너지는 것을 좌절감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법의학적 증거는 기껏해야 정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카일의 자백은 기소의 초석이었고 그것 없이는 진행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2020년 미아 톰슨이 사라진 지 19년 만에 지방검사는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결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용의자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사건을 구성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카일 모리슨은 몇 년 전 데이비드 모리슨이 그랬던 것처럼 자유롭게 걸어 나왔습니다. 두 남자가 미아의 죽음에 연루되었다고 자백했고 둘 다 불충분한 증거로 석방되었습니다. 린다 톰슨은 거실에 앉아 지방검사실에서 온 편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답을 찾아 헤맨 끝에 그녀는 질문과 슬픔보다 더 단단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굳어진 슬픔만을 남긴 채 처음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불의가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2024년 변호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린다는 카일 모리슨을 상대로 그의 거짓 자백이 그녀의 가족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정과 책임, 그리고 딸을 잊어버린 듯한 세상에서 어떤 형태의 정의를 원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린다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믿든 카일이 미아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무죄로 남았습니다. 오래전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 사건에 시달리는 콜린스 서장은 어느 흐린 가을 오후에 린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2001년 그 마지막 아침의 모습 그대로 린다가 보존해온 미아의 옛 침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실망시켰어요. 콜린스가 미아의 책상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실망시켰죠. 린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15년 만에 그녀를 찾았어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죠. 그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에 살인자가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화요일 오후에 미아 톰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들은 20년 넘게 정의를 피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드랜드 주립공원의 추모비는 세월이 흐르면서 커졌습니다. 미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기억을 기리고 싶어하는 낯선 사람들이 남긴 꽃이 정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린다는 매달 방문하여 마치 딸이 여전히 9살이고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엄마는 아직도 답을 찾고 있어. 린다는 바람에 속삭이곤 했습니다.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사건 파일은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는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사들이 때때로 증거를 검토하며 새로운 눈이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을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DNA 기술은 계속 발전하여 언젠가 과학이 전통적인 수사가 제공하지 못한 답을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미아 톰슨은 이제 32살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가졌을 수도 있고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으며 꿈을 이루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녀는 엄마의 마음속에 영원히 9살로 남아 세상이 아직 이치에 맞았던 어느 화창한 오후에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미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은 그녀의 시신이 묻혔던 곳보다 더 깊은 곳,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양심의 한순간에 아직 발견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증거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가 되었지만 포기된 정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결코 완전히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희생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수사관들의 헌신 속에,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든 진실이 마침내 드러날 것이라는 희망 속에 살아남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미아 톰슨의 이야기는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정의해온 미스터리, 마침표가 되기를 거부하는 물음표로. 결말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은 결론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힘을 잃거나 진실을 찾는 탐구가 무의미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승리는 법정에서의 유죄 판결이 아니라 희생자들이 잊히지 않도록 하는 거부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답을 계속 찾으려는 결단입니다. 미아 톰슨은 삶이 그녀에게 준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언제, 어떻게든 마침내 밝혀질 진실 외에는 그 무엇도 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2001년 독일 바이에른 주 리히텐베르크에서 실종된 9세 소녀 패기 크노블로흐의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상 인물 미아처럼 패기의 시신은 15년 후 그녀의 집 근처 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오늘날까지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패기 크노블로흐의 실종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독일 당국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점이나 오래 묻혀있던 기억이 너무나 오랫동안 답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마침내 정의를 가져다줄 열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